오늘 기자학교 마지막 차수 저널리스트가 가져야 할 윤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허원순 한국경제 논설위원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가워요. 많지 않네. 오늘 날이 매우 춥던데 추운데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거 보니까 대견하고 장합니다. 날이 추울 때는 옷 많이 입고 다녀야 돼요. 옷 많이 입고. 혹시 저녁 안 먹은 사람? 아하, 이런. 공부도 중요하니까 꼭 밥을 먹고 다녀야 됩니다. 나도 사실 아직 저녁 못 먹었어. 오늘 이제 사슬 쓰고 바쁘다 보니 오는데 나는 집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고 또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꼭 끼니를 먹고 다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배가 어느 정도 너무 고프면 공부 안 돼. 판단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는 거예요. 남 이야기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꼭 알았죠, 학생도? 자, 여기 대학생 아닌 사람 손 들어봐봐요. 고딩? 그럼 대학생들 중에 3, 4학년, 1, 2학년. 오케이. 약간의 정서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나 이제 우리 집에는 군인 간 아들이 있고 또 대학생인 딸도 있고 그래가 여러분들 조금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겨울에 춥게 다니지 말고 밥 잘 먹고 다니고 뭐 그런 얘기 해주려고 내가 오늘 온 건 아닌데 나는 우리나라 제도 운영이 왜 이렇게 자꾸 겨울에 말이야 입시철이 있고 입사시험인지 좀 유감스러워. 따뜻한 봄날이나 여름이면 좀 안 되더라도 마음도 덜 아프고 좀 더 할 텐데 겨울에 막 떨어진 사람 나오고 막 시험 이래 여러 경쟁률 교체해야 되니까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 그런데 고대 이집트에서 1년의 시작이 동지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래서 동지부터 해가 점점 길어지니까 그게 해가 길어지니까 그걸 1년으로 기반을 했다는데 난 내가 생각하니까 그 태양력은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자꾸 많이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그게 맞추다 보니 그런데 학기는 3월에 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어쨌든 그 시스템을 좀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게 사회라는 게 짜여진 시스템에 돌아간다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학기도 9월째냐 3월째 쉽지 않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공통점은 그러면 대학 주니어든 프레시맨이든 뭐 지금 졸업생, 졸업준비생 공통점은 언론에 관심이 있다는 거네. 기자나 이런 어쨌든 방송 언론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인 거죠.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요즘 언론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고 있는 사회가 고도에 되는 언론의 기능은 있는 겁니다. 어제도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하는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법원에서는 사법적 판단을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판결을 하지만 나는 여론의 재판을 하는 거다. 여론의 판결로 재판을 하다. 여론은 단심이기도 하고 물론 복권되기도 하는데 건전한 상식과 이성으로 재판을 우리는 하는 거고 법원은 법률로 삼심을 가는 거지. 그 기능의 차이지. 그 판단의 기준으로 보면 나처럼 논설위원회에 사설 쓰고 하는 경우로 보면 언론의 기능은 계속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신문 같은 게 앞으로 페이퍼는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 없어진다기 한참이겠지만 아직도 굴러가는 걸 보면 신문의 미래는 아직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밤이 있고 아침이 있는 하나 밤사이에 뉴스를 정리해서 아침에 어떤 형식으로 미디어 그 담는 방식의 문제이지 언론을 전하는 그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뉴스가 쭉 진행되고 이런 기능은 계속 있을 거니까 주변에 들으면 기자들 뭐 어렵다 뭐 하지만 언론, 저널리스트라는 기능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자에 대한 꿈을 꺾지 말고 그렇게 꼭 가지길 바라는 좋은 일은. 나는 학교 다닐 때 대학신문 기자를 2년을 했어요. 대학신문. 그 제호 이름 자체 그냥 대학신문이에요. 2년을 하고 지금 밖에 나온 지는 26년이야. 꽤 됐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내 작은 녀석도 이제 딸내미인데 대학생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난 아무래도 아빠만큼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이러고 내가 많이 나무랐어요. 너는 20대고 좀 있으면 30대인데 나는 50대고 학교 다닐 때 기자 생활 말고 26년 기자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좀 여유 있게 너희들한테 용돈도 주고 나의 부모님, 너희 할아버지한테 치료도 해드리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26년 경력이 나와 바로 비교해서 같이 그만큼 살려고 하면 너는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도 행여나 그 부모님 세대하고 그 캐리어 그 벽이 있는 거예요. 20대와 30대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슬기롭게 이겨내고 꿈을 가지면 여러분도 40대 후반이나 50대 되면 우리처럼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다만 나는 기성세대 일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일자리를 많이 주려고 해야 된다고 내 의무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 강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최근에 참 오늘 주제를 약간 이야기했지. 오늘 내가 주제를 이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언론과 윤리에 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두 가지 이유로 사실은 조금 망설였어요. 두 가지 이유. 왜냐면 첫째, 이 언론과 윤리라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예요. 정답이 없어요, 사실은. 정답이 없는 거야. 언론은 정답이 없고 내가 기자 생활 이제 정식 밥벌이로 직업으로 한 게 26년, 이번 12월이면 26년을 해도 아직도 답을 잘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을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윤리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해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윤리를 이야기할 만큼 아주 윤리적인 거냐, 내 스스로 반문할 때 나는 한 기자로서 그런 윤리 측면에서 한 중상 정도는 지향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상상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조금 망설였던 거예요. 근데 내가 윤리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그래. 너무 상상인 사람이 와서 기준 높은 거 이야기하면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위원님처럼 중상 정도 유지하는 사람이 오히려 좋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 고무가 돼서 그러면 윤리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드리자 했는데 그 얘기는 짧게 할 거예요. 짧게 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최근에 두 번의 채점, 난 뭐 채점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정부 기자 외에도 내가 정부의 이런 자문위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부 심사 이런 게 많아요. 지금도 무슨 뭐 심사한다고 1000페이지짜리 자료 받아가지고 또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말고 두 가지 심사를 했는데 하나는 시사저널에서 하는 대학생 언론 뭐 그런 공모전이 있어요. 그 기자들 대학생들이 스스로 취재를 해가지고 하면 그 중에서 완결성이 높은 그걸 골라서 장학금으로 한 학기 등록금도 주고 하는 그런 데가 3년째 그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쓰는 여러분이 쓰는 리포트 기사를 내가 많이 본 경험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나 해줄 필요도 있겠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경제신문에서 원래 기자를 최근에 뽑았는데 기자를 7명을 뽑았어요. 원래 5명을 뽑으려다가 우리 회사는 5명에서 2명을 더 뽑았으니까 사회에 크게 기여한 거예요. 기자들 많이 못 뽑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여한데 그 기자를 뽑는데 내가 논설위원실에서 나눠서 채점을 해봤어요. 그래서 채점하면서 내가 느낀 바에서 그거를 좀 정리해주면 여러분들이 기자가 되는데 우리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시점에서 가서 윤리의 문제는 그런 문제로 두 가지 문제로 내가 주저되긴 했는데 그러나 답은 없지만 여러분하고 한번 간단하게 이런 문제를 있다고 던져주는 것도 예비 저널리스트로서 관심을 갖고 자기가 길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혹시 3, 4학년이라면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을 잘 해놔야 나중에 또 신문사 시험 칠 때 그런 거 묻기도 해요. 면접에서 예를 들어 김영수 씨 후보 면접에 왔다. 당신은 기자와 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면접관이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정답은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러나 자기가 명백하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준비를 해왔습니다라고 깔끔하게 말하면 좋겠죠. 준비가 됐군. 그죠? 그러니까 그 평소에 자기 주관을 하나 설정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준비할 테고 또 공부하는 도움이 되고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윤리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언론 윤리도 다 좋은데 뭐 내가 뭐 기자가 되고 난 뒤에야 중요하지 그거 좀 너무 지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그 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정립을 해 나가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면접관이 예를 들어 나 같은 사람이 와서 김철수 씨 이제 시험 예비 저건 봤는데 면접을 했는데 당신은 특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건데도 특종을 할 거냐?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특종을 놓치고 뭐 기사를 안 쓸 거냐? 뭘 선택할래? 이렇게 물으면 쭈뼛쭈뼛하고 뭐 있을 수는 없잖아. 그죠? 거기에도 정확한 답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혹은 차분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아니면 준비된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답했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최소한. 그러나 중개에서 전 특종을 위해서는 약간의 윤리적 그거는 문제가 있어도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권리를 충족해야지 하는 게 기자의 본래 의무니까요. 전 그렇게 믿고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전 그렇게 약간의 윤리적 문제가 있더라도 특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딱 부리지게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저는 그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른 식으로 문제하겠습니다. 달리 더 발로 더 열심히 뛰었어.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다른 기사를 꼭 발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가 지킨 윤리의 기준을 지키면서 기사를 또 다른 특종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개 답 중에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 물론 묻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좀 더 기울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기호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은 거기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럼 기자와 윤리는 두 가지 문제를 가르칩니다. 기자의 물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자나 저널리스트로서 자세로서 윤리적 자세가 하나 있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윤리 문제를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들어갈 때 기자되기가 조금 더 쉬웠다고 우리도 뭐 경쟁률 높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때는 1인 저널리스트가 없었죠.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좋은 게 뭐 한국경제신문에서 안 뽑아준다, KBS에서 안 뽑아준다, 뭐 조선일보 한겨레에서 안 뽑아준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워낙 좋아서 나 저널리스트를 선언하고 열심히 그 길로 해가 블로깅을 하고 어디 투고를 하면은 나 충분히 기자를 할 수 있다고 가. 그 과정을 지난하지. 돈도 뭐 수입적으로 정기적으로 월급도 안 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하지만 그걸 쭉 해나가면 충분히 기자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인터넷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옛날 인터넷 없을 때는 활자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자 되기가 더 쉬울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취업난이 워낙 심하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일을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려면 못 만들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이 이중중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자가 되는 건 어떻게 내가 결심이 있었다면 가는 거야. 그냥 보면 꼭 제도권의 어느 회사에 안 들어도 뭐 물론 우리 회사 같은 데 들어온다면 당연히 월급을 받으니까 생활에 인해서 안정될 것이고 또 좋든 나쁘든 회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그 점에서 좋지만 설사 안 되더라도 내가 이 길로 가겠다면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자, 저널리즘에서 윤리. 두 가지 다 대답이면 첫 번째 개인으로서 윤리 부분이 있고 취재 윤리. 자,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저기에서 내가 정부 부처에 출입하는데 주요한 서류가 있어. 앞에 컨피덴셜 대외비 해가지고 찍혔는데 저걸 몰래 주머니 넣어가 하면 내가 엄청난 특종을 하겠는데 훔쳐마라.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 뭐 우리 선배들은 그걸 당연히 훔쳐라고 교육받았고 없을 때 서랍 뒤져가 가져가라고 우리는 교육받는데 난 좀 회의적이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특종도 할 수 있는데 나는 한국 기자협회에서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나는 2번 받았어요. 그게 기자들한테 주는 상으로서는 가장 권위가 주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상인데 난 그 2번 다 어떤 윤리적 그거 없이 내 나름대로 발로 뛰고 제보받고 열심히 뛰어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꼭 아주 윤리적인 그거는 없고 그러나 많은 특종이 윤리적인 문제를 있어요. 예컨대 우리 왜 태안에서 시프린스 해가지고 배가 무너져서 좌초돼서 기름 샌 거 있죠. 그거보다 더 큰 게 1989년도에 알래스카에 여러분 엑손 알죠? 엑손이라는 그 유명한 석유 메이저 회사에 발데스라는 100만 톤을 싣고 가던 배가 좌초된 거예요. 기름이 다 쏟아져 가지고 거기서부터 환경 문제가 많이 시작되는데 거기 사진 기자가 어떤 일을 했냐면 새 한 마리를 잡아가 새에다가 원료를 뒤엎어버려 놓고 사진 이렇게 찍어 가지고 세계의 환기를 뭐 대특종을 했는데 그거 좀 비윤리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려고 그 새는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 버리고 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새가 주는 충격은 엄청났던 거야. 그게 타임이나 이런 데 커버 사진으로 막 나가면서 인간의 실수로 환경이 오염되고 저 새와 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게 뭐 어떤 칼럼이나 어떤 기사보다 더 호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센세이션을 모은 사진이야. 이렇게 사진.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을 나중에 뒤늦게 밝혀진 거야. 거기다 멀쩡한 새 잡아가지고 끼얹어서 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그 다음 특정 무수하게 어떤 자료를 가져온 그 특종이 불법적인 감청이라면 불법적인 감청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특종을 해서 정부가 어떤 은폐 의혹을 했다. 그런 걸 밝혀낸다면 불법적인 감청을 해서도 우리가 고문을 없애고 잘못된 걸 없애야 될 거고 할 거냐.
아니면 하는 거냐?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뻗어나면서 특종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런 경우 있어요. 한 번은 그건 뭐 큰 특종은 아니고 그냥 한 면에 나 혼자 설 수 있는 그런 특종인데 어떤 기업에 있는 사람이 나와 친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믿고 편안하게 우리 회사 지금 적자가 심각하고 이것 때문에 회사의 사장도 날아갈 것 같고 이번에 주청에서 난리가 났다고 나한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친하다 보니 내가 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 기자라는 사실 잊어. 그래 막했는데 나 고민하다가 지쳐서 그 기사에 썼어요. 우리 국내에 굉장히 큰 회사였어. 4년 만에 적자로 들어서 회사가 난리가 나고 사장이 날아가게 됐다. 이 회사 앞으로 이제 사업부분 개편되고 막 이러니까 톱을 써놓으니까 쓰는 거야. 내용은 맞아요. 틀린 게 없어. 그 기사를 쓰는데 그날 밤에 그 이야기 해준 사람이 홍보 담당자 찾아와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난 지금도 못 잊겠어. 20년 된데. 원망과 하소연과 어쩌면 그걸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취지. 그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러나 내 기사의 의미는 이 기업이 이렇게 요즘 어렵게 됐구나. 또는 정부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근거가 되는 거죠. 정시가 투자의 근거도 되고 또 일 잘 나가는 기업도 저래 될 수 있구나. 경고심 되고 많은 사람한테 난 기여를 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지금도 그 눈빛이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지. 내가 정답은 뭐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굉장히 부딪힐 겁니다. 기자하면서 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밑줄 거면서 열심히 한 중에 내가 특종을 한다면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한 5년 정도 내가 10년까지는 막 특종역에 특종하면 특종상 주고 하니까 나 집에 특종상 많아요. 나도 기자협회 2분 받은 거 말고도 회사에서 그 특종을 하고 싶고 특종하면 데스크 알아주고 쳐주고 못하면 낙종하면 혼나는 게 기자회사이거든. 근데 이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 나중에 난 뭐가 될까? 뭐가 남을까? 난 뭐 하려고 저널리스트가 됐을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선 기사보다 내가 좀 뭐랄까 이제 논평을 하는 논설을 그러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는지. 그러나 그 정도 파이팅 의식도 없이 기자하겠다. 이것도 곤란해. 기자라고 했다면 난 뭐 특종을 했다 이런 정도 해가지고 나는 박태준 옛날에 전 회장을 통해서 한국 철강사를 바꿨다는 얘기 소명도 들었고 또 노태우 비자금을 해가지고 서울시 어떤 비자금을 갖다 그런 것도 특종을 해서 이제 뭐 하고 이랬는데 특종을 해야 되거든. 특종이 아니더라도 좋은 예를 들어 뭐 정경련이다. 아니면은 많은 시민들이 우상처럼 받던 시민 사회단체의 어떤 단체가 있는데 겉으로는 고고한 척도 하는데 그 뒤에서 대기업과 검은 뒷거래를 하더라. 그 폭로에서 바로잡는 건 무지무지 중요하잖아요. 어떤 공정거래위가 거래하겠어, 검찰이 하겠어, 경찰이 하겠어. 언론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윤리와 부딪히고 도청을 해야 되고 서류를 훔쳐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된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공공의 더 큰 선을 위해서 작은 걸 희생해야 될까? 그런 이유라면은 다른 모든 것도 사회에 용인될까? 여러분들 화두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그죠? 하죠. 그래서 그런 취재 윤리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기자 자세의 윤리의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기사와 관계없이 이런 거예요. 요즘은 기자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기자가 사전 정보를 신문 나가기 전에 정보를 많이 아니까 내부자 글에 걸리는 기자들이 많이 나와. 예컨대 오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한미약품에서 무지무지한 기술이 나왔어. 이게 오전에 팔린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어. 내일 가서 기사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주식을 사놓으면 1,000만 원씩 사면 내일 1,500만 원 돼서 할 때 그거 쓸 수 있는가? 이거 명백히 안 되는 거죠. 그죠? 내부 거래. 요즘은 기자들한테 오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딪힘이 자질구레하게 많은데 회사마다 기자 강령이 있고 기자협회 강령인데 그게 잘 안 지켜지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회사에 몇 년 전에 사회부장을 했어요. 사회부장, 국제부장. 사회부장을 하면은 기자 20몇 명이 전부 다 나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회의할 때 빼고는 잘 못 본단 말이야. 밖에 나가서 뭐 할지 몰라. 그래서 내가 맨날 회의할 때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말해. 여러분들 작은 거 욕심내지 말고 큰 거 노래라. 늘 그렇게 말해. 큰 거 도둑질 하라고? 그게 아니고 기자들이 어디 가면은 향응이나 자그마한 그런 대접이나 있는데 그런 데 노리지 말고 열심히 특종을 하면은 나는 한국 기자협회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5천만 원 받아서 1년간 미국 연수를 갔다 왔어요. 미국 워싱턴에 좋은 조지타운 대학에 1년간 있었어.
그러고 1년간 뭐 조이타운 대학에 내 연구실에 가 연구하다가 뭐 틈나면은 여행 가고 뭐 뉴욕으로 뭐 오페라 보러도 아니 뭐 뮤지컬 보러도 가고 막 그렇게 그런 걸 어떻게 갈 수 있었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달에 기자협회에서는 이달에 기자상 2번 받은 게 평가에서 나는 받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기자협회에서는 5천만 원 받았어요. 난 등등하게 다른 지금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내 이력 쓸 때는 기자협회 지원으로 조지타운 대학 1년 연수 내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 걸 노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특종을 많이 하고 회사에서 승급을 빨리. 저러면 우리 회사에서 뉴욕 특파원을 보낸다. 어디 다니면서 일이나 저지르고 취재 붙잡아서 술사 내라 뭐 해가지고 한 사람 보내겠어요? 열심히 해가 특종 많이 하고 좋은 기사 쓰는 사람 보내겠어. 그러니까 10년차 안팎의 기자가 3년간 뉴욕에서 마음대로 멋있게 기자 생활 한번 하는 거하고 못 가는 걸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우리 죽을 때 돈은 아무도 안 가지고 가는 죽을 때 수의에는 수의 알죠? 죽으면서 오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다는 거 죽을 때 돈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그게 죽을 때 가족들 데리고 뉴욕 특파원으로 자기 하고 싶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좋은 보직 해보는 거하고 못하는 천지차이. 그래서 내가 작은 거 노리지 말고 작은 거 욕심내고 큰 거 보라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취재하다 보면. 왜냐하면 취재의 많은 부분이 좋은 기사도 써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내는데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문제점 있는 사람은 그게 당당하다고 하는 경우는 적고 뭔가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취재나 기자나 뭐 1인 저널리즘이든 나오면은 그걸 듣고 싶고 무마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좀 잘 봐주세요. 호소, 업소, 협박 하다가 내 매수 별게 다 나오거든. 그게 윤리적인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단단히 가고 웬만큼 하지 않으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잘하는 이제 거기 말해 잘하는 선배가 와 이렇게 취재 김 기자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래. 내 자세하게 설명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어디 가서 뭐 근사한데 밥 먹고 막 어쩌다고 막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매수가 그 상에서 매수가 아니라 그 입장을 막 듣고 이래 보면 그래.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평소에 각오를 해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의 법은 비록 승기나 그 빠짐이 없다 하는 게 고전에 어디 나오는데 어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중용에 나오는지 어디 나오는지 고전에 나오면 하늘의 법은 승기다 하는 거는 그 거물이 승기다 하는 거는 덤성덤성 해가지고 촘촘하지 않고 이렇게 대충 있는 것 같다. 이게 촘촘하다 반대면 승기다. 승긴 같은 다 걸러진단 말이에요. 빠지면 바로 그러니까 그 취재 윤리도 다 그렇게 걸러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선 그 큰 원칙은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취재 원리와 여러분들 자세, 그다음에 아까 말한데 그거보다 취재에서 특종을 할 때, 그다음에 또 그 특종이 아니라도 그래.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조직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편집국장도 있고 부장이 데스크가 있어서 야 가서 이아무개 씨 당신 가서 이번에 뭐를 취재해와.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의료공단에 문제가 많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의료공단에 돈이 회계가 안 맞다는 거 제보해와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고 그걸 알려주나 문제 있는 거를 누가 어느 조직이 우리 문제 있어야 알려주겠어요? 많은 기사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해? 아는 사람을 선배에게 호소를 해 들어가 매수 정보 공개 청구권 해봤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온다면 옛날에는 쓰레기통도 뒤져보고 뭐 거기서 나오는 파지도 연결해보고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얘기하지만 이제 아주 험한 뭐 그런 어디 도청장치라도 한번 해봐. 또 많은 기자들이 정경련 회의할 때 탁자 밑에 숨어가지고 그때 탁자 밑에 숨어가지고 녹음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뭐라도 하는 거야. 뭐 그 해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그러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어느 정도 단초를 해야 그거 뭐 경찰 사칭도 하고 막 그래 보면은 그런 일이 많아요. 나 검찰 수사관인데 그거 어떻게 해서 딱 이렇게 휴대하면은 그쪽에서 진짜 검찰이 뭐 요즘 보이스피싱 옛날에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단서를 가지고 또 기사 쓰고 속보를 이런 일이 많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직 아주 현실적인 문제는 아닐 수 있으나 그렇게 부실수했다는 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가면서 지금 온 학생들은 좀 늦으셨네. 그런데 이제 그 오늘의 메인 요리는 이걸로 접으려고 하는데 이 늦게 온 분들은 어떡하나? 뭐 동료들한테 무슨 얘기 하더냐고 물어봐요. 물어보면은 요런 얘기 하는데 내가 한 얘기들을 압축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정도로 해놓고 내가 오늘 귀한 시간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까 말한 시험을 채점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져야 될 언론에 대해서 테크닉을 하나 이야기하고 인식을 이야기해 주는 게 순서가 맞겠네. 근데 내가 그 시사저널에서 하는 대학생 언론 글을 이렇게 보니까 좀 의욕이 앞섰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취재물로 내놓은 게 의욕이 좀 앞섰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사라는 거는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객관을 지향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내 생각을 쓰는 거는 그건 다른 논문이나 그게 되고, 예를 들어 뭐 요즘 뭐 어떤 게 있을까, 사교육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는 기획을 했으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상황을 작년보다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비용이 얼마나 더 지출되고 있냐를 봐야겠죠.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얼마나 더 늘어났냐, 이 팩트를 나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사는 팩트는 신성하다고 말해요. 팩트는 신성하다고. 팩트를 나열해줘야지. 그냥 많다고 자기 주장만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많다고 써대. 그 중에 적절하게 전문가를 또 동원해야 돼. 많아지는 현상이 어느 정도 우리가 쉽게 보니 이렇더라. 또 아니면 원인을 분석할 때 이에 대해 교육, 사교육 전문가인 하늘교육의 아무개 이사는 수능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한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아니면 현행 입시 제도는 어떻다라고 그 사람 입을 돌아가지고 쓰는 거예요. 분석이요. 현행 진단, 그다음에 분석, 그다음에 원인, 앞으로 대책 마련. 전부 전문가를 해야 되는, 전부 자기 이야기를 많이 쓰고 있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전문가를 동원할 수 없으면 정이 어디 들은 거로 해가지고 이에 전문가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관료 열고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식의 그렇게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그죠? 난 사교육 문제를 짚고 싶다. 사교육이 정부가 건절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건절되지 않고 싶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건 쓰는 거야. 그 방향을 써라. 쓰는데 그 안에 내용은 철저하게 팩트의 나열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팩트는 신성하다. 그래서 읽어보면 전부 다 이 기자 얘기고 이렇게 말고 전문가는 이렇게 했군. 어디 전문연구기관이 이렇게 조사했군.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되는데 많은 기자들이 그걸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두 번째는 요즘 대학생 그 기사고 보니까 비주얼적 요소 이런 걸 말하면 기사 열심히 쓰면 적절하게 그래픽, 표 같은 공모전 같은 데는 그래픽도 넣고 표 통계도 넣어서 눈으로 보이게끔. 사교육부가 늘어났다는 막대 그래프 넣으면 가장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교육부가 뭐 1인당 학생 1인당 20만 원인데 25만 원, 원래 27만 원 딱 늘어나는 게 딱 보이잖아. 그런 그래픽을 요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계 벤 다이어그램을 해가지고 가계의 생활비 지출, 그러니까 교육비, 재작년에는 가계 30%인데 올해는 32%가 됐고, 뭐 그런 그다음에 34%. 저 여러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고 전문가들 찾다 보면 그런 걸 조사해 놓은 기관이 있어요. 그걸 연구해 놓은 전문가가 있다고. 그걸 인용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팩트와 객관성을 좀 못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주제를 잡을 때는, 주제를 잡으면 뉴스라는 건 사람의 시각을 끌어야 되니까 좀 다루지 않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정말 다룬 얘기를 너무 평범하게 많이 다루지 않은 얘기를 몰랐던. 그래서 폭로하잖아. 기사의 중에 제일 요건 중에 하나는 새로운 사실의 폭로, 새로운 사실의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아는 사실을 썼단 말이야. 전부 다 아는 사실을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요. 전부 다 아는 사실을 쓸 때는 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더 새로운 시각. 근데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 전부 다 아는 사실이 사교육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더 새로운 사실이 사교육부가 줄어들었다고 할 때는 줄어들었다는 확실한 근거를 줘야 됩니다. 근거가 없이 더 줄어들었다고 해보면 나만의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한마디 보고 오보고 엉터리 기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사교육부가 늘어났다는 게 기정사실이고 맞고 자기도 맞다 했는데 늘어나는 원인을 똑같은 현상을 남들이 아니고 새로운 걸 아니고 새로 쓰더라도 그걸 쓰고 같은 해도 원인을 독특한 걸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못 잡고 그게 make sense한 리저너블한 그걸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교육부가 늘어난 게 알고 봤더니 학교의 선생님들이 권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가령 학교에서 시켜야 될 공교육을 안 하고 전부 다 학원을 가르치고 학원을 유도하고 오히려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학원 간 사람 중에 학생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3분의 2가 학교에서 야 학원 가서 배워 아니면 어떤 학원이 좋아라고 하는 경험이 있더라 해서 학교가 결국 사교육을 방조하고 더 시장을 키웠더라 하고 난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좋은 시각이 되는 거죠. 그것도 어떤 아까 말한 팩트로 어디서 근거를 들어와서 하다못해 설문조사라도 하면 돼. 조용하면 학생들 대치동 가서 목동에 가서 학원 가서 여러분 설문조사 하라고 해가지고 벌써 내가 설문조사 해봤더니 100명을 조사해봤더니 학교에서 묵인, 방조 내지는 유도에 따라 온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팩트를 그렇게 자꾸 팩트를 연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고등학생들 실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신문 기자가 되겠다는 사람 채점을 이제 우리 논술위원실에서 채점을 해요.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이게 넉 장짜리를 채점하는데 그 중에 논술형이 있고 그냥 일반 작문형도 있고 단편적 지식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명식이 기자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한 600명 정도 왔는데 7명을 뽑았거든. 5명 뽑으려다가 내가 채점을 쭉 해보니까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다. 지력이 없다. 현대는 체력의 사회가 아니고 지력의 사회잖아요. 지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상투적인 흑수저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까 눈길을 끌겠어요. 내 눈길을. 그지?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 우리 기자가 되면 우리가 연봉 우리 회사에서 자세하게 소개할 수는 연봉 취재비하면서 연봉 4천만 원을 넘어요. 내가 채점을 해본 결과 이 친구들이 연봉 4천, 5천을 받을 자격이 없다. 연봉 1,500 정도 받으면 딱 알맞은 지력이다. 난 그렇게 판단. 전부 다 점수가 낮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력, 체력이 아니라 옛날에 지금 우리가 농경사회, 수렵사회 같으면 체력 달리기 점수해가지고 보고할 테지만 우린 경찰관 뽑는 게 아니라 기자나 물론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 지력을 뽑는데 이 지력이 공부가 너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실업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죠. 실업난에 이렇게 경제 성장이 1% 더 올라가면 실업률은 0.3에서 0.4% 떨어집니다. 경제 성장이 1%포인트, 즉 3%에 될 게 2%밖에 성장 안 되면 실업률은 0.3에서 0.4%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경제학자 이름을 따서 오쿤의 법칙이라는 건데 요즘은 오쿤의 법칙 그대로 맞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성장을 해서 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내가 의무기는데 여러분들도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요즘 이제 실업률이 많다, 이제 실업률이 높다, 취업이 어렵다는 게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이 우리 고도 성장에 잘 안 맞는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종은 연봉 3천, 4천, 5천짜리인데 여러분의 지력은 연봉 1,500짜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가 실업률로 나타나고 있다고 난 봐요. 왜 김현장에 처음에 들어가는 로스쿨 갓 나온 젊은 사람은 연봉 1억 가까이 받을까? 무지 공부해가 지력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법률에 관한 지식에서는 아주 도사가 돼 있는 그 지력이 받침되기 때문에 1억짜리 되는데 그 미스매치가 난 정부 정책도 잘못이 많다고 보는. 정부 정책이 골목길에 막 골목 상권 키우자고 이렇게 가면은 골목 상권에서는 연봉 4천, 5천 나오기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거기는 단순히 물건 팔아서 연봉 1,500밖에 안 나오니까 그 공부 그다지 안 해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부 정책이 골목 상권의 그 어려움은 오케이. 그러나 마트에 해가지고 마트를 육성해서 마트에다 MD라는 게 좋은 물건을 사오는 거거든. 사오는 사람들은 해가지고 자 국내 갈치가 비싸다. 그러면 갈치를 전 세계 어디를 뒤져서 어떤 걸 사면 갈치를 더 싸게 보급할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 세네갈 갈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갈치가 굉장히 그런 걸 가져오고 사게 하고 내년에는 가지가 원래 보니까 가격이 들쭉날쭉하더라. 그러면 넌 가지 대책을 한번 세워봐라. 그래서 내년에 가지 재배를 어디서 어떻게 하고 미리 주문을 어떻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지를 우리나라 말고 중국에는 어디에 생산을 재배를 많이 하느냐. 후난성이다, 호남성이다, 허베이성이다. 그럼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값싸게 안정적으로 쫙 해오면 그 사람은 연봉 4천짜리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일자리를.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안 가니까 낮은 일자리는 제시돼 있고 기준은 높고 그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미스매치가 근데 요걸 내가 좀 길게 해주면 여러분 이해할 텐데 아마 좀 하여튼 그런 컨셉이 있다는 것 정도 감은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력을 갖추어야 여러분들이 금융회사를 가고 싶고 공기업을 가고 싶다든가 뭐 해서 연봉 4천, 5천짜리 가면 이 4천, 5천에 맞는 지력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세요. 지력은 안 되고 공부를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일자리를 안 주냐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 우리 의무관과 별도로 여러분들이 아까 기자 윤리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력이 돼 있는
요 정도로 내가 할 얘기는 정리를 해놓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기묘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 기묘한 얘기.